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의 힘을 기르는 알릴레오 북스. 저는 조수진이고요. 유시민입니다. 이사장님 혹시 이사장님께서 이거 명작이다 했는데 사람들이 손꼽는데 읽어봤더니 난 잘 모르겠는데 너무 어렵다 이런 책 좀 있으세요? 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나 헤겔의 정신현상학이나 뭐 까미 건가요? 시지프의 신화나 스팽글러 서구의 몰락, 니체 책들 이런 거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지난 방송 말미에 이번에 다룰 책이 그 경제학의 아주 명저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어요. 바로 이 책이죠. 부키에서 나온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의 향연입니다. 지난주 녹화 끝나고 나서 이사장님께서 저한테 이 책은 요런 측면으로 읽으면 굉장히 흥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한테는 정말 만만치 않은 향연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한다는 게 더 기대가 됐었는데요. 오늘 이야기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남대 경제학과의 류동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혹시 저희 방송 좀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러면 셀프 소개 시간 있는 거 아시겠네요? 저는 충남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원래 전공은 마르크스 경제학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 경제학을 하다가 보면 이제 경제학설사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마르크스 경제학만 가르쳐서는 취직하기도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학설사에도 관심이 있고 그런 걸 많이 공부를 했고요. 강의는 주로 정치경제학이라는 마르크스 경제학 과목이랑 경제학설사, 경제민주주의론 이런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책도 여러 권 내셨는데 네. 보니까 마르크스 이론을 아주 쉽게 풀어낸 시간은 어떻게 돈이 되는가라는 책도 또 최근에 내셨잖아요. 예. 제가 유동민 교수님 이제 이야기 손님으로 모시려고 한 거는 경제학자의 칼럼은 이래야 맞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제학 책을 보면 뭐 수식도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마치 물질에 관한 학문인 것처럼 그런 인식을 받게 되죠. 근데 경제학은 인간과 인간의 행위에 관한 학문이거든요. 유동민 교수님 칼럼을 보다 보면 다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경제학이지. 예, 그래서 이런 기회 되면 한번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다가 초대했습니다.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같은 독자가 많았어야 책도 많이 팔고 했을 텐데.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책 많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분이 대학도 같고 학과도 같으시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네. 뭐 학교 때 좀 알고 지내셨습니까? 저는 먼발치에서 당연히 잘 아는 선배님이셨고요. 제가 아마 대학 신입생 정도 때 그래서 복학생 협의회 이런 활동을 하셔가지고 하셨던 것 같고 제가 이제 계속 학교에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사과정 다니면서 학과 조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복학을 하셔서 졸업을 하셔가지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 제가 입학 14년 차에 졸업해 보려고 이렇게 교수님들 연구실을 찾아다니면서 학점을 구걸하던 시절에 14년이요? 예, 제가 78년도에 입학해서 1991년도에 가을 학기에 예, 맞습니다. 겨우 학점 채워서 졸업했거든요. 그때 조교.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때 인연이 또 이렇게 같이 방송을 찍으시니까 참 새로우시겠어요. 류동민 교수님 쓰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간은 어떻게 돈이 되었는가 인터뷰하신 기사를 찾아보니까 안나 까레니나의 대사를 인용하시면서 경제학하고 비교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녀는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날리는 마지막 순간에조차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라고 어리둥절해합니다. 이런 복잡 미묘함. 이것이 삶이고 문학 작품이 궁극적으로는 경제학이라는 이야기를 만들고 다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이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의 학년을 읽다 보니까 이 책에서 결국 하려는 얘기가 이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알 수 없는 복잡 미묘함을 느끼도록 하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까? 여기서 크루그만이 아마 비판하는 경제학자나
또 정책 기획가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 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하지 그렇죠. 않죠.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 이제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 나와서 경제 현안에 대해서 또는 국가 경제 정책의 진로에 대해서 막 말을 하거든요. 예. 그럼 책임은 하나도 안 져요, 나중에. 잘못돼도. 학자니까요. 예, 그냥 본인은 정치가가 아니니까.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그분들의 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그 미리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경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고 하나 띄워주세요. 경고. 삐. 삐삐삐삐삐. 그 경제학자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 보면 그 암호로 교신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책 보면서도 어렵던데요. 네. 그 특히 이 책은 잘 짜여진 대학원 과정 정도, 특히 경제 이론 분야나 경제 정책론 분야를 공부한 사람이라야 그러고만 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이제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만이 경제학의 전혀 문외한인 분들을 위해 생각하면서 이 책을 쓴 게 아니고 경제학에 대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독자로 설정하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읽다 보면 암호문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하는 설명을 좀 듣고 나서 이 책을 보시면 좀 도움되리라고 봐요. 너무 좌절감 가지시지 말고요. 원래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암호로 소통해요. 자기들끼리도 소통 잘 안 돼요. 네. 오늘 방송에 붙일 경고문은 뭐 깨지기 쉬움 이런 거보다는 좌절금지. 네, 좌절금지. 사실은 교수님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책 너무 어렵던데 예. 이게 보통 분들한테 어려운 책이 맞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저도 오랜만에 다시 읽어봤는데요. 어렵습니다. 예. 그 유동민 교수님이 이 책 해설에 적합하신 이유가 네네. 이 책 내용을 보면 이제 1973년 이후 미국 경제의 변화 과정과 정치적인 또 정권 교체 과정 그 안에서 나타났던 여러 경제 학설의 충돌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한 분야만 이렇게 파고들어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들은 경제학 박사라고 해도 이거 잘 못 읽을 거예요, 이 책을. 경제 이론의 이 변화해온 역사를 전반적으로 꿰고 있어야 그러고만 그 모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동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원래 전공 분야와 상관없이 경제 학설사를 쭉 공부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책을 잘 해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네, 오늘 아주 기대가 되네요. 어려운 분야긴 하지만 그래도 경제학 알면 좋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좀 공부하시면 되죠. 저는 이 책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요즘 책인 줄 알았더니 94년도 출간된 책이에요. 예. 그 교수님도 이 책 보고서 좀 놀라셨다고요. 아직까지도 계속 이게 절판되지 않고 이게 지금 17세까지 발행이 됐거든요. 그 작년 5월에 17세가 나왔어요. 대단하네요. 그러면은 이 책이 94년도 출간된 책인데 지금 2021년에도 뭐 읽을 가치가 있다 하면 어떤 면이 있을까요, 교수님? 사실은 제가 1998년 2학기가 이제 IMF 위기가 나고 경제 실물 부분까지 파급이 돼서 굉장히 심각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충남대학교에 처음 부임을 했는데 4학년 2학기 과목을 뭐 근대 경제 학설사 이런 과목을 맡았습니다. 물론 이 책만 강의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교재로 사용했던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마침 우리가 그 경제 위기도 맞이했고 이랬기 때문에 또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는 아마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시사적인 측면이 많아서 재미있게 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책이 아직도 나오고 있다. 번역본이 아직도 출간되고 있다는 사실에 첫째 하나 놀랐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알레오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당연히 무슨 마르크스 자본론이라든가 뭐 이런 보존을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하시겠다 그래서 왜 이 책을 했을까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시 읽어봤더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아마 지금 20대 독자들이 보면 너무 옛날 얘기가 아닐까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1990년대, 8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초중반이니까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고만 얘기하고 있는 경제학자와
그다음에 정책기획가라고 표현을 했죠. 이 사람들 간의 어떤 그 차이, 그다음에 그걸 뭐 식별하는 법이라고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어쩌면 더 특히 한국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릴레오 북스에서 이 책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폴 크루그만이 이 책에서 다룬 미국 경제를 다룬 시기가 되게 1973년부터 1992년까지예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룬 거는 1980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요. 1988년에 재선을 레이건이 하고 나서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가 또 됩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공화당 정부가 성립을 했고요. 근데 공화당 정부의 경제정책론, 이게 이제 보수의 경제 이론이 뒷받침이 돼 있고, 그때 그런 공화당 집권 시기, 보수 정부의 시기가 온 이유가 1973년을 기점으로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이 지체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중산층이 얇아지고 그다음에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정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결과로 80년에 공화당의 보수 집권이 왔다고 본 거고요. 그 공화당의 집권 12년 동안 더 나빠졌어요. 또는 뭐 크루그만의 표현에 따르면 별로 좋아진 게 없어요. 그리고 1992년도에 빌 클린턴이 임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초기까지의 상황을 담아서 이제 94년도에 이 책을 냈고, 우리나라에는 97년도에 번역이 돼서 이제 한글판이 나왔고요. 근데 이 책을 가만히 보면 그 시기 동안에 미국 사회에서 경제학자 또는 정책기획가들 또는 크루그만의 표현에 따르면 약장수들이 어떤 경제사상과 이론을 팔았는가, 그것이 미국 정부와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들을 되게 그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는 뭐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의 경제정책에 관한 논쟁들을 보면 이 시기에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논쟁들이 다운그레이드 돼가지고 더 천박한 형태로 여기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 그게 뭐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전문가, 경제학자, 뭐 경제 분석가 이런 분들이 하는 말들, 그 주장, 그 배후에 있는 경제 사상, 이론, 이것이 어디 별천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가지쳐 나온 거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면 우리가 경제에 관한 보도나 비평이나 논평이나 어떤 정치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주장이나 이걸 들여다볼 때 그 맥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뭐 데자비 같은 느낌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레이건 등장하면서 신자유주의로 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보통 신자유주의가 뭐 이견도 있을 수가 있지만 IMF 위기를 거치면서 갔다고 하니까 시차로 보면 한 20년 정도에 뒤쳐져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그 우리는 진보 정권도 잡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 보수 정권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한 상태에서 정권이 바뀌었고 이제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여의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데자비죠. 그런 면에서 데자비인데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수준 낮은 데자비라고 볼 수 있어요. 다운그레이드 되네요. 교수님 점점 이제 매력이 나오시는데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서 약간 보람을 느꼈던 게 이게 정치가가 왜 경제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약장수에게 그래야 안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예. 미국의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경제학자분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게 정치인에게 어떻게 흡수가 돼서 어느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폈고 그 결과 통계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폴 크루그먼이 분석할 때 이러했다. 예, 좀 어렵긴 하지만 읽어보시고 나면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이래요. 일단 폴 크루그만은 뭐 이 정도 레벨의 경제학자들이 다 그러겠지만 굉장히 천재고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2008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그렇네요. 그러면 그래서 거의 50대 중반 정도에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미국이나 뭐 연전에 피케티도 그랬지만 이 경제학자들 중에 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것을 대중의 수준에 맞게 따라서 이렇게 아래 위로 왕복을 하면서
풀어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칼럼도 쓰고 이분도 뉴욕타임즈에 오랫동안 칼럼을 썼거든요. 굉장히 재기발랄한데 재기만 발랄한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이렇게 양분돼 있거든요. 양분이라 하면 그러니까 뭐가 칼럼을 뭐로? 많이 쓰는 사람, 뭐 저도 칼럼을 쓰긴 했지만 쓰는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이렇게 성취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셀프 디스 하시는 거예요? 뭐 현실이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이 뭔가를 성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만은요, 좀 이제 열패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고만 2008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때 주요 업적을 무역론하고 경제지리학으로 그 심사위원회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20대 때 쓴 그 무역론 논문을 보면 그 왜 열등감을 느끼냐 하면요. 너무 뻔한 얘기인데 왜 나는 이런 생각을 못 했지? 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무역이론은 유무통상이라 그래서 나한테 있는 거를 팔고 없는 거를 사온다. 산업 간 무역이에요. 어떤 산업은 수출하고 어떤 산업은 수입한다. 그런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같은 산업 안에서 수출하고 수입하는 관계가 엄청 커졌어요. 그걸 산업 내 무역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인트라 인더스트리얼 트레이드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미국에 자동차 팔고 미국도 독일에 자동차 팔고 일본에 텔레비전 팔고 일본에서는 또 미국에 텔레비전 팔고 이렇게 동종 상품을 서로 수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현상이 왜 생기느냐를 크루그만이 20대 후반에 딱 짧은 논문을 썼는데요. 되게 심플해요. 똑같은 거 3개보다는 서로 다른 거 3개 가지는 게 더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 세대 있는데 네. 뭐 제기어 한 대 그 영국 차잖아요. 그다음에 크라이슬러 한 대 미국 차잖아요. 그다음에 폴크스바겐 한 대 벤츠 한 대 이렇게 독일차 이렇게 세대하고 크라이슬러 세대하고 어느 거 할래 이러면 당연히 서로 다른 거 3개를 하게 되죠.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성을 선호하고 그것 때문에 자동차 시장이라는 게 하나의 시장이 아니고 대체할 수는 있지만 완벽히 대체되지 않는 차별적 독점 상품의 경쟁 시장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있던 이론들인데 무역론하고 이걸 딱 결합해서 짧은 논문으로 그걸 논증을 하는데 너무 뻔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근데 그 노벨상을 받은 업적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다 그 논문을 읽고 나면 바보, 나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받은 거는 1992년 대선 때 클린턴이 될 때입니다. 네. 그때 무소속 후보가 나와서 18.9%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그게 로스페로라는 억만장자가 나와서 18.9%를 득표를 했는데 역사적인 무소속 후보의 득표율이에요. 이 사람이 그때 로스페로 테이제라고 이름을 붙인 주장을 했어요. 그게 저개발 국가하고 상품 교역을 확대하면서 결국 노동력을 수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이 몰락하고 블루칼라의 삶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확대됐다. 이 주장을 로스페로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주장하고도 좀 비슷하네요.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주장 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주장이 맞는지 아닌지를 두고 1990년대 중반에 몇 년 동안 상당히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1994년, 5년 무렵에 미국에서 나온 유명한 경제저널에 연속적으로 논문들이 실렸는데 막판에 크루그만이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논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사회인 야구 대회에 컷쇼가 출전한 것 같은 거예요.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급이 달라요? 네, 그냥 지금까지 논의를 싹 정리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주장을 살짝 덧붙였는데 그냥 끝이에요, 논쟁이. 그래서 와, 그러구만. 대박.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협지의 무린 고수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있지요. 예. 근데 그게 언어 자체가 화려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인상을 더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 지금 등장인물이 전문가 부류로서 정치인하고 경제학자가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들이 활동을 하는데 경제학자를 또 2부류로 나눕니다. 강단의 경제학자, 즉 교수, 그리고 대중에게 말하는 경제학자라고 해서 정책 기획자. 이렇게 2부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보여주는데 1부, 2부, 3부 3개로 돼 있잖아요. 네. 1부가 보수주의 경제학의 융성,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2부에서
그 보수주의 경제학이 융성한 다음에 그들이 집권해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파의 집권기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3부가 이제 끝인데 진자의 운동이라고 반대로 해서 가는 거죠? 예, 다시 케인스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쭉 나옵니다. 이 책의 일부 첫 장을 보면은 이 케인스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이 케인스는 누구고 이 사람은 어떤 주장을 했길래 이 보수적 경제학자분들이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 진보와 보수가 굉장히 애매한 말이잖아요. 모호한 말인데 지금 그 경제학계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한쪽에 시장이 있고 다른 쪽에 시장이 아닌 근데 결국은 정부가 되겠죠. 물론 뭐 시민사회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이고 이것에 막 개입하거나 건드리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주류이면서 보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그 규제도 하고 어떤 정책 목표를 가지고 개입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보라고 아주 거칠게 분류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그런 생각을 체계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유명한 사람 중에서는 최초로 제기한 것이 결국 케인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경제 원론 시간에 얘기할 적에는 정부가 경기가 나쁠 적에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정부 지출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그 총수요를 증가시켜서 유효수요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분이죠.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정체성으로 보면 굉장히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보수적인 사람이죠. 일단 케인즈의 생애를 보면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도 케임브리지 강사인가 그랬고 어머니는 그 옛날에 케임브리지 시장을 나중에 지내게 되는 그런 분이고 그다음에 젊어서는 굉장히 잘 노는 블룸스베리 동성연애자이기도 했고 굉장히 잘 놀다가 나이 들어서는 러시아에서 온 유명한 발레리나랑 결혼도 하고 돈도 엄청나게 주식 투자를 해서 많이 벌고. 우리 케인즈 선생이요? 예. 네. 그러니까 IMF, IBRD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에요. 케인스가.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제 계급 투쟁의 시기가 오면 나는 교양 있는 부르주아지의 편에 설 거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맞아요. 나는 자유주의자인가 하는 강연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 그런데 또 굉장히 다면적인 인물이라서 예를 들면 그 제자나 같이 활동했던 그 이제 케인즈 서커스라고 하거든요. 케인즈의 동아리 같은 이제 그런 그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좌파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조안 로빈슨이라는 유명한 여성 경제학자도 있었고요. 칼레스키라고 하는 폴란드 출신의 네오마르크시스트 경제학자, 피에로 스라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포스트 케인지안이라고 해서 케인즈를 계승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마르크스 경제학에도 좀 나름대로 호의적이고 뭔가 좀 비주류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런 제자들도 많이 있고요. 저는 대학에 오래 있어 본 경험에 따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교수의 어떤 그 생각이나 심지어는 이 오래 제자를 하면 교수하고 말투도 비슷해져요. 말투도 비슷하고 행동 습관도 비슷해지고 하는데 그 밑에 그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하여튼 굉장히 다면적인 인물이고 폭이 넓은 인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케인즈가 왜 보수주의자들이 케인즈를 싫어하냐 하면 케인즈는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고급 포도주 그렇죠. 보급 캠페인도 하고 무슨 발레하고 극장 진흥하는 사업도 하고요. 그냥 부르주아 중에 부르주아예요. 그리고 2차 대전 전후에 국제 경제 질서를 설계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보수주의자하고의 차이가 아까 이제 유동민 교수께서 잘 설명하셨는데 보수주의자들은 저 경제학의 영역에서는 시장 경제는 들꽃이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가장 잘 번성한다는 입장이에요.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말은 예쁜데 참 불편하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케인즈가 가끔씩 내버려 두면 안 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뭔가 물을 주든가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뭔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 들꽃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론적으로 그게 들꽃이 시들어갈 때, 그러니까 1929년 시작된 대공황처럼 여러 해 동안 엄청난 불황이 진행돼서 들판의 꽃들이 다 시들어갈 때, 왜 꽃이 시드는지 원인을 이론적으로 밝히고, 그리고 아주 간단한 처방을 내줬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데 이론적 정당성을 제공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경제는 들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미워 죽겠는 거지. 더더군다나 독일 3인당이나 유럽 3인주의자들이 케인즈 이론을 자기들 경제정책으로 차용을 했거든. 그러니까 케인즈는 보수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론이 나중에 좌파들의 이론적 토대가 돼요. 경제정책에. 그러니까 더 밉지. 근데 무너뜨리기가 쉽지를 않은 거예요. 고용 화폐 이자에 관한 일반 이론이라는 이 1930년대 중반에 나온 이 책에서 케인즈가 얘기한 것이 그전의 고전파, 신고전파 전통적인 경제학의 교의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이론이 좌파들에게 수용되어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보고 보수주의자들은 격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미워했던 거고 이론적으로 무너뜨렸다고까지 확신을 했는데 안 무너진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아직도 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네. 케인즈가 크루그만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도 있어요. 일단 뭐 실명 비판 같은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 신랄하죠. 처음 유명해진 게 그 대학에 있다가 1차 대전이 끝나고 그 파리 강화회의였던가요? 예. 거기에 우리로 치면 한 재무부 서기관 정도 되는 개방형 서기관 정도 되는 데로 갔다가 현지에서 사표를 내고 돌아오거든요. 독일에다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보복을 하기 위해서 매기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라고. 야만이 살아나올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뭐 평화의 경제적 기결인가 하는 팜플렛을 쓰는데 거기에는 뭐 우리 같으면 예를 들면 어느 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바보 같은가 이런 걸 그냥 실명으로 다 써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걸리면 뭐 뼈도 못 추려. 예, 뼈도 못 추리는 이런 사람이고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유사한 캐릭터가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엘리트주의자입니다. 사실은. 그 관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합니다. 재무상 관료 물론 이론적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비판을 하고 사실 이제 이 케인즈의 그 전기를 보면 케임브리지를 졸업하고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행정고시를 치는데 당연히 자기가 1등을 해야 되는데 1등을 못하고 2등을 하게 됩니다. 그 점수 같은 것도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재무부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인도 오피스 뭐 식민지 관리하는 데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평생의 그 자신의 실패의 기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 개입을 굉장히 강조하긴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정부 개입을 아무나 이 바보 같은 재무부 관료들이 해서는 안 되고 자기 같은 엘리트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 이제 케인즈 이론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이제 케인즈가 왜 위험 인물로 그 인식이 됐냐 하면 케인즈는 1920년대 때부터 그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기록을 보면 자본주의 사회는 19세기부터 계속 주기적인 불황이 있었어요. 호황 불황이 이렇게 반복되어 왔어요. 상당히 심각한 불황이 단연간 지속됐던 사례들도 있고요. 근데 그 당시 경제학의 세계에서는 불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거든. 이론적으로. 그게 이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아마 우리 시청자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세이의 법칙이라고 해서 법칙은 아니고 세이의 theorem 그러니까 가설이었어요.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뭔가 생산했으면 그게 임금, 그다음에 이윤 또는 이자, 뭐 무슨 임대료 이런 형식으로 다 누군가에 배분되잖아요. 그러면 민간 가게에서 그 생산물만큼의 해당하는 가치의 소득을 얻기 때문에 소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빠져나가는 게 있지 않냐, 저축. 아니 뭐 100만 원 벌면 다 쓰는 게 아니고 70만 원 쓰고 30만 원 저축하잖냐. 그만큼 빠져나가는 거니까 100만 원어치 물건이 안 팔리지.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자들은 그거 걱정하지 마. 기업들이 최종 소비재만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 차후의 생산을 위한 생산재 생산도 하지 않냐. 이게 투자라고 하는 거야. 이자율이 오르내리면서 민간 가계의 저축하고 기업의 투자를 일치시키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이제 19세기 후반에 가면 모든 시장, 그러니까 상품 시장, 그다음에 노동 시장, 자본 시장을 포함한 요소 시장, 뭐 이 화폐 분야까지 국민 경제 전체가 일시적으로 이제 이 부조화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곧 균형을 회복하고 완벽한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완전히 입증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공황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케인즈는 계속 그걸 1920년대부터 그걸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결론을 내고 책을 출판한 게 1936년인가요? 4년인가? 1930년대 중반에 대공황이 한참 진행 중일 때 일반 이론으로 약칭하는 그 책을 낸 거예요. 핵심이 뭐냐 하면
이자율을 매개로 해서 기업의 투자와 민간 가계의 저축이 균형을 찾는다는 걸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사람들이 저축하는 거는 이자율의 영향을 별로 안 받아. 그러면 본인이 제시한 기준은 뭐예요? 소득이 높으면 아, 저축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럼 쓸 만큼 쓰고 남으면은 저축을 하게 그렇죠. 된다. 이자율 때문에 꼭 이자율 저축하는 건 때문에 아니다. 저축이나 소비는 이자율의 함수가 아니고 소득의 함수야. 그렇게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투자는 이자율의 영향을 많이 받죠. 이자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투자는 기업이 하고 소비와 저축은 민간 가계가 하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전혀 다른 동기에 의해서 다른 계산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맞아 들어갈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어. 이게 안 맞을 때는 돈을 좀 돌려. 통화량을 늘려가지고 화폐 발행을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 정책으로 통화량을 늘리면 사람들이 소득이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소비를 늘리게 돼. 그러면 이자율이라는 개념에서 소득을 어떻게 하면 늘려줄까라는 개념으로 보는 관점을 바꾼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소득은 소비하고 저축으로 나뉘는데 그 두 가지는 이자율과 무관하고 소득의 함수다. 소득 수준의 함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두 개가 일치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일치가 생기게 되면 불경기가 오면 돈을 좀 풀고 호경기가 돼서 너무 물가 인상이 높아지면 돈을 좀 거두어 들이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근데 가끔씩은 그렇게 해도 안 될 때가 있어. 돈을 풀고 조이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 들꽃이 시드는 걸 못 막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물을 주는 거야,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경기 전망이 너무 나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민간 가게는 소비를 안 하고 기업은 투자를 안 하고 이럴 때는 돈을 풀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유동성 함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대공황 당시에 유동성 함정에 빠진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화폐를 가지고 쪼물락거리는 건 안 되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대신 소비해 줘라. 대신 투자해 줘라. 그렇게 케인즈가 권고를 한 거예요. 근데 권고를 하면서 뭐 교도소를 짓는 거나 학교를 짓는 거나 효과는 같은데 기왕이면 학교가 낫지 않냐? 병원이. 이 정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경제에 대한 어떤 개입도 거부하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케인즈가 미워 죽겠는데 여러 데이터나 또는 이론으로 볼 때 케인즈의 주장이 맞거든. 그래서 결국은 194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케인즈의 이론이 모든 산업국가의 경제 관료들을 다 끌어들여서 재패를 하죠. 그걸 무너뜨리려고 70년대 내내 보수주의자들이 케인즈의 이론을 공격한 게 여기 일부의 얘기예요. 조금 보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투자도 그 케인즈 이전에 또는 동시대까지 경제학자들이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가 느니까 이자율이 투자와 저축의 규정을 이룰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케인즈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뭐 갑자기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털어가지고 동네에서 카페를 차리고 싶다. 안 하겠죠. 그죠? 하던 카페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불경기니까. 근데 누가 와서 나한테 너 무이자로 돈 빌려줄 테니까 한 10억 빌려줄 테니까 크게 한번 해라 그러면 당연히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굉장히 카페가 잘 되는 상황에서 이자율을 뭐 3% 4%라고 해도 잘 될 가능성이 있으면 빌려서라도 하겠죠. 그죠? 네. 뭐 돈 빌려서 막 집도 사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걸 케인즈는 이제 그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기업가들의 어떤 애니멀 스피릿에서 영향을 받는다. 기업가가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면 하는데 이게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을 때는 안 한다라는 거죠. 돈을 막 공짜로 줘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 정부가 대신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반인은 마지막에 가면 그 조금 그 보수적인 분들이 보면 불편해할 만한 게 그 투자 뭐 공공관리청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공공적으로 사회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이거는 뭐 공산당. 공산주의자거나 파시스트가 이제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간 기업에 그 이윤 추구에다가 맡겨놓으면 투자를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안 해버리니까 이제 그런 걸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이 책의 53페이지를 보니까 좌파하고도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좌파들이 자기의 이론으로 쓰면서도 라고 하면서 마르크스 이래로 그들은 경기 순환을 자본주의 체제의 불안정성과 궁극적인 붕괴의 증거로 간주해왔다. 그러므로 그들은 경기 순환이 제도상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도 해결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라는 견해에 적이 실망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케인즈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던 학자들은
근본적으로 이제 사회가 막 불안정해지고 막 대공황이 오면 근본적인 이제 변혁이 딱 일어나야 되는데 케인즈는 통화 좀 풀고 그렇죠. 예. 정부가 재정 정책 좀 풀면 돼요. 라고 얘기해서 사실 이쪽에서도 미움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보수가 또 진보 보수의 보수기도 하지만 고쳐서 쓴다. 이제 네. 보수 자본주의라는 것을 고쳐서 쓸 수 있다 이런 의미고 세계 대공황이 났을 때 그냥 입장을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당연히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거 자본주의는 드디어 이제 체제가 드디어 이거 붕괴한다. 마지막 날. 경제적으로 붕괴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런 식의 결론에 대해서는 뭐 좋아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독일 3인당의 베른슈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체제 붕괴론이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이미 나타났어요. 그 베른슈타인의 논문을 보면 독일의 경제 통계를 그때 뭐 부실한 통계지만 그걸 살피면서 마르크스는 이 주기적인 공황과 세계 대불황으로 체제가 collapse, 그러니까 주저앉는다. 그 사회주의 혁명은 필연적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독일의 경제 통계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고로 우리는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사회주의적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사회민주당의 일상적인 활동에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뭐 레닌, 스탈린 이쪽에서는 저 수정주의자들, 저 뭐 배신자들, 뭐 변절자들 이러면서 체제 붕괴를 믿고 이제 버틴겨갖고 세계혁명론을 펴면서 그래서 1929년 10월에 미국 월가에서부터 대공황이 시작되니까 왔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케인스가 구한 건 아니고 미국에서는 루즈벨트가 구했고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했고 근데 그들이 했던 방식이 케인스가 일반 이론에서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안 그래도 이 케인즈 대공황 이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누딜 정책을 펴잖아요. 미국에서 30년대에. 이게 케인즈 영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편 건가요? 아, 그렇지 아니죠, 그죠? 그거는 시기순으로 그냥 안 예, 맞잖아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약간 동화 같은 네.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케인스가 권고를 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을 한 건 아니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냥 의사 비슷해요. 사회 의사예요. 그러니까 막 그 공업 생산 지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실업률이 30%를 가고, 이런 조건에서 1933년 1월 3월 달인가 대통령이 됐어요. 루즈벨트가. 근데 이 사람이 딱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모든 은행을 문을 닫게 했어요. 싹. 미합중국에 있는 모든 은행 문을 다 닫게 하고요. 은행을 갑자기 닫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영업 정지를 다 시켜놓고 살릴 은행, 죽일 은행을 딱 고른 다음에 살릴 은행에는 연방준비은행에서 돈을 왕창 지급해서 강제 가입하게 하고 죽일 은행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예금자 보호제도를 만듭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정부가 공인해준 은행이고 그렇죠. 거기에 보호제도도 있으니까 내 돈 저축해도 되겠네. 이렇게 그동안에 생각하겠네요. 뱅크런이라 그래서 은행이 불안해지니까 돈을 빼달라고 그렇죠. 막 아우성을 쳐서 은행이 엄청 많이 망했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은행 그때 뭐 한 3만 몇천 개인가 중에 10,000개가 망했다고 그러니까요.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이 시민들이 집에 갖다 놨던 돈을 다시 은행에 맡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집에 두면 불안하잖아요. 사실. 그 다음에 한 조처가 금 수출을 금지해요. 민간에서 금 거래를 못하게 해요. 대외 거래를. 그러니까 이제 마침 유럽에서는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유럽에서 금이 막 쏟아져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그 공공사업청인가요? 그런 국가기관을 만들어요. 이제 정부 투자를 관장할. 그래서 테네시밸리 거기 이 후보 대통령 그 전임자가 추진하다가 스톱시켜 놓았던 다목적된 건설 작업 바로 착수하고요. 그다음에 산업진흥법을 만들고 노조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임금협약에 개입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1933년도에 반짝 회복이 돼요. 그럼 그 모든 뉴딜 정책은 루즈벨트의 정책은 어떤 효과를 내는 거죠? 가계 소득이 뭐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먼저 한 일이 고령 빈곤자들에 대한 현금 지원을 시작을 했고요. 아, 일단은 정말 빈곤한. 네, 그때 오하이오주나 뭐 이런 몇 개 주에는 고령자 빈곤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현금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자녀 가구 빈민층에 대한 지원을 또 시작을 하고요. 뭐 그런 제도들을 만듭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케인즈 일반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고 기업은 투자 전망이 어두워서 투자를 안 하고 있을 때
정부가 대신 공공투자를 일으켜서 기업에 물량을 주고 심지어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합니다. 정부가요. 그 산업진흥법에 의거해가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금 지원을 하고 노조를 북돋우고 임금 협상에 개입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아주 바닥으로 갔던 그 경기가 1930년 하반기에 일단 올라와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2차 대전이 터져서 그게 끝나는데 독일도 비슷했어요. 독일도 히틀러 집권 초기에는 그 국가기관 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 정부 재정 투자하고 그다음에 아우토반 건설을 중심으로 한 토목 사업하고 폴크스바겐 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을 진흥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전쟁 경제로 옮겨가게 되는데 두 나라가 거의 비슷한 과정을 겪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결국은 케인즈의 말이 맞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을 촉발을 했고 먼저 미국의 젊은 경제학자들이 케인즈 편을 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잇따라서 유럽 경제학계도 케인즈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케인즈가 스타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그때부터 케인즈를 무너뜨리려고 몇십 년간 노력을 한 거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좀 진보 쪽에서는 이른바 신케인즈주의에서 이제 케인즈의 거시경제 정책에 관한 그런 이론을 많이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정당에서는 툭하면 시장에 맡겨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시장에 맡겨라가 시장 경제는 들꽃과 같다. 내버려둘 때 가장 잘 번성한다. 이 보수 이데올로기를 한국적 형태로 표현한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오래전에 본 대공황에 관한 BBC 다큐멘터리 필름에서 보면 영국은 뭐 조선소가 다 문을 닫고 이러는데 이제 황태자가 옵니다. 그러면 황태자가 무슨 얘기를 해줄까 그러면 와서 그 위로 한 말씀하고 신의 가호가 있을 거다. 영국은 위대하다 이러고 이제 그냥 가버립니다. 이제 뉴딜 정책에서 제가 봤던 인상 깊은 거는 이제 축산농가에 가가지고 소를 다 잡게 합니다. 잡게 해서 그걸 통조림을 만들게 한 다음에 그걸 다 사주거든요. 통조림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정부가 사주는 완전 거죠. 공산당이지. 네,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 식이니까 이제 그런 차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케인즈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인즈가 결국 루즈벨트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결과가 왔다. 뭐 이런 식의 신화가 만들어진 아마 거죠. 제 또래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적에 다 그렇게 당연히 배웠고요. 예. 그 다음 이제 케인즈를 몰아내는 과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책에 보니까 56쪽에서 이제 프리드먼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제 프리드먼이 케인즈를 공격한 첫 단계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요. 중간에 프리드먼은 사실을 논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대공황을 유발하였던 극심한 불황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경기 후퇴는 케인즈의 시나리오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경기 후퇴는 민간 부분이 고정된 화폐의 보유량을 증가시키려고 해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통화량의 감소로 인해서 일어났다. 왜 이와 같은 논의가 중요한가? 그것은 적극적인 노력이 경제를 안정시킨다는 케인즈의 이론을 근본부터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락은 아마 그 프리드만 앤 슈바르츠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 특히 케인즈주의적인 통념과는 달리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미국에서 통화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 거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전공도 아니고 읽어볼 엄두는 내지 않았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인 업적 중에 하나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케인즈가 비판했던 케인즈 당대까지의 경제학자들이 케인즈는 그걸 다 고전학파라고 불렀거든요. 예, 싹 다. 경제학설사에서는 뭐 고전파, 신고전파 이렇게 있는데 자기 말고는 다 고전학파라고 불렀는데 케인즈 이거 오만함이. 그래서 그 고전학파의 이론이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처럼 시장이 굉장히 가격이 신축적으로 움직여서 이자율이건 임금이건 균형을 회복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고요. 고전학파의 주장 중에 하나가 그 통화량은 아무리 늘려봤자 뭐 화폐는 베일 같은 거라서 실제 의미 있는 실물 변설에 영향을 못 미친다. 물가만 그대로 오를 뿐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현대적으로 그 발전시켜 가지고 말하자면 통화주의의 태도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함의에 있어서는 고전학파와 유사한 얘기가 나왔는데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그 어려운 복잡한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리드만 자체가 특히 말년에 가면 이 책에도 잠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의 뭐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이데올로그가 됩니다. 정치적 자유주의, 뭐 선택의 자유 이런 책 쓰고 지금도 유튜브에 가보면 프리드만이 말년에 뭐 그 TV 같은 데 나와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끄러운 비탈 이론 이런 거요. 그러면 한국의 뭐 특정 기관을
입에 올릴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지나치게 나간 보수적인 뭐 경제연구기관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칠레에서 아옌데 정권이 무너지고 피노체트 정권이 군사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이제 거기에 가서 또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경제 정책을 그래서 뭐 시카고 보이즈 이런 말도 나오는 거거든요. 시카고 학파. 예, 그래서 그때 하는 얘기가 이제 정치적 자유보다는 경제적 자유가 훨씬 중요하다. 경제적 자유가 되고 나야 그 다음에 정치적 자유도 가능한 거다. 뭐 이런 얘기. 그때 얘기하는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자유시장주의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얘기는 무슨 당구 선수의 예를 듭니다. 당구 선수가 당구를 치는데 뭐 이렇게 치면 물리학적인 법칙이 어떻게 작용해서 저 공을 연달아 맞히겠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쳐도 맞히면 되는 거잖아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모델링을 할 적에 모델의 가정이 뭐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고 이런 식의 비판을 흔히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세운 모델이 현실을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느냐. 맞추면 된다. 네, 이게 중요하다. 약간 도구주의 비슷한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런 얘기도 방법론적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밀턴 프리드만 얘기를 이해를 하려면 그런 공세가 이제 먹힌 이유를 봐야 돼요. 이 크루그만 같이 잘난 척 잘났고 또 잘났음을 숨기지 않는 이런 경제학자가 오늘 등장인물들이 다 공통점이 있으시네요. 전체 경제학자가 네. 이 앞부분에 뭐라고 써놨냐 하면 여기 42쪽부터 쭉 써놨는데 경제학의 그 수수께끼가 되게 많은데 제일 큰 게 두 개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왜 경제 성장률이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다른가? 이 질문이요. 두 번째는 왜 경기 순환이 있는가? 이렇게 잘 가다가 못 가다가 이제 good times, bad times가 반복되는 이 경기 순환이 왜 있는가? 결국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러고만의 대답은 모른다예요. 모른다. 아. 이게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라마다 시대마다 경제 성장률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나라 국민 경제든 오르내림이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인데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예요. 나는 모른다가 아니고 경제학은 모른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거 전제로 두고 네, 크루그만이 1973년을 경계선으로 해서 미국의 번영이 끝났다고 봤어요. 데이터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 그죠? 우리 보통 잠재 성장률. 보통 전문가들은 큰 물가 인상을 일으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최고의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라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많아요. 이 책엔. 근데 미국 경제의 실제 GDP 성장률이 그거보다 훨씬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된 게 1973년이고. 근데 왜 1973년에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가설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것도 정확한 답은 모른다예요. 모른다. 근데 이 모른다고 한 이 크루그만의 태도와 밀턴 프리드만을 비교를 해보면 밀턴 프리드만은 다 알아요. 1929년 10월에 시작된 월가의 주식시장의 주가 폭락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로 번졌던 이 경제 공황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도 모른다예요. 여러 가지 추론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몰라요. 이 크루그만 얘기를 했잖아요. 모른다고. 그런데 밀턴 프리드만은 정부의 통화량 조절 정책의 실패 때문에 생긴 거고 케인즈가 처방을 내린 그와 같은 경기 전망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이자율이 내려가도 기업은 투자를 안 하고 민간 가게는 소비를 하고 싶어도 실업률이 높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물가가 그전에 대공황 전의 3분의 2 수준까지 떨어져도 소비를 하지 않는 이런 현상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프리드만의 이론에 따르면 이게 사실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프리드만의 주장을 이해하려면 화폐 교환 방정식을 알아야 돼요. 화폐 교환 방정식을 알아야 되는데 네. 예, 제 수준에 맞춰서 예, 일반인 수준에 맞춰서 부탁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살면서 쉼 없이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그러면 거래량을 Q라고 그러고 거래 가격의 평균 물가 수준을 P라고 그래봐요. 그 이제 우변에 P 곱하기 Q를 놔요. 네. 그러면 이 거래를 뒷받침하려면 화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화폐량을 M이라고 그러고 좌변에. 그다음에 이 화폐량은 거래 액수보다 적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 사용되니까. 그래서 1년 동안에 화폐가 몇 번 사용됐냐를 측정하는 횟수를 화폐 유통 속도라 그러는데 그걸 V라고 그래요. 그럼 좌변에 MV, 우변에
PQ 이게 일치할 수밖에 없죠. 항등이죠.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화폐를 주고받은 거니까. 네네. 근데 이건 항등인데 문제는 Q 그러니까 거래량이 고정됐다고 보고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면 네. 그러면 통화량이 느는 만큼 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겠죠. 네. 그렇죠? 예. 이게 트리비얼하다고 그래요. 이게 옳은데 네. 별 의미는 없는 거예요. 이게 경제학계에 그런 여기 이 책에도 그 속담이 있나요? 어떤 남자 둘이서 그 풍선을 타고 이렇게 하늘을 가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다가 어디 있는지 자기 위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밑에 어떤 농부가 밀 베고 있거든. 그래서 여보시오. 예. 우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딱 쳐다보니 당신들 하늘에 있지?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둘이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correct. 옳은 말이야. accurate. 정확해. but useless. 쓸모가 없군. 경제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 아니,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경제학계에서 많이 쓰는 농담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만약 사람들이 화폐의 유통 속도가 일정한데 V가 좌변에 M 통화량이 어떤 이유에서든 감소하잖아요. 예. 근데 가격이 그에 따라서 빨리 내리지 않으면 이 항등이 성립하려면 Q가 내려가야 돼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밀턴 프리드만의 이 주장을 아주 천박하게 요약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일정할 때 정부가 통화량 조절 정책에 실패해서 통화량이 줄어들면 물가가 그에 맞게끔 내려가지 않는 한 실물 경제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게 대공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복잡한 원인을 따질 게 아니고 완전히 대공황이라는 것은 정부의 통화정책 실패로 빚어진 그런 해프닝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항등이 승립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정부가 개입하고 뭐가 하지 말고 통화량을 일정하게 해줘라. 그러니까 좌변의 MV에서 B를 통화교통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데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이 책에 있는 앞부분이 그 얘기군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의 하락을 막으려면 거래량이 증가하는 속도에 맞추어서 통화량을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증가해줘야 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 그게 밀턴 프리드만의 통화주의인 겁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 통화주의의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네. 통화주의니까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머니 매터스 뭐 이런 건데. 예.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돈이 중요하니까 돈을 잘 컨트롤하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거든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장님 함부로 말씀도 건드렸다가 큰일 난다. 여전히 경제학자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그냥 시장놀이 하는 걸로 생각해서 이 커피를 서로 사고 파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시장놀이 하듯이. 예. 이랬을 때 이 가격을 1,000원이라고 하게 됐으면 커피가 3잔 있으면 돈이 3,000원 돌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돈을 누가 찍어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찍어서 야 이제는 3만 원 가지고 해봐라라고 하면 커피를 더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커피값만 10,000원으로 올라. 10배로 오른다. 그런 얘기가 원래 고전학파의 얘기였고 그게 이제 프리드만에도 온 거고요. 그런데 케인즈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돈을 찍게 되면 실제로 커피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거든요. 커피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는. 물론 케인즈도 통화정책은 상대적으로 재정 지출에 비해서 덜 중요하다라고 봤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크스라든가 케인즈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인과관계를 반대로 생각을 해서 돈을 찍었으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실물 경제의 움직임에 따라서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물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부가 돈도 풀고 그걸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조림도 만들고 뭐 불필요한 불효불급한 공사도 막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실물이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프리드만은 그렇게 해봤자 물가만 올라간다. 케인즈 입장에서 만약에 그러면은 커피를 더 뭐 생산하고 싶다거나 더 거래하고 싶다 이러면 통화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화량은 늘려야 되는 거예요? 통화량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늘리면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영향을 거예요. 준다는 일반적으로. 거죠. 예. 여기 이제 타가조합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책 안에 어디 뉴욕인가에 타가조합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애 맡기고 나무 애 1시간 맡으면 쿠폰 1시간짜리 받고 자기 애 맡길 때 쓰고 이런 타가조합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내가 우리 애 맡기려면 미리 몇 장 확보해놔야지. 그래서 자기 애는 안 맡기고 나무 애만 맡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수요는 되죠. 많은데 또는 타가 서비스 공급 의사는 많은데 아무도 안 맡기니까 맡기로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쿠폰을 확보를 못 하니까 우리 애를 못 맡겨. 그러니까 밤에 영화 구경을 못 가고 피크닉도 못 가고 점점 삶이 우울해져요. 그때 이제 타가조합에서 어떤 조처를 내리냐면 한 달에 2번은 무조건 맡겨. 그러니까 맡기기 시작하니까 맡긴 사람은 쿠폰을 받게 되고 쿠폰 가지고 또 자기 애는 맡기게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지나봤더니 이제는 막 너무 많이 맡기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것들이 쿠폰 양에 따라서도 좌우가 되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강제로 맡기게 하는 조처가 똑같은 쿠폰 양을 발행한 상태에서도 순환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재정 지출로 설명을 하면 더 효과 있는 방법은 그 뭐 동네 그 실업자들을 데려다가 타가소를 하나 만드는 거죠. 정부가 만들어가지고. 그럼 일자리도 생기고. 얘들이 월급 줄 테니까 이 아파트에서 애들을 봐줘라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더 적합한 예, 그러니까 비유 같아요. 통화정책보다는 그 재정 지출을 더 그러니까 통화정책은 쿠폰을 늘려주는 거고 재정정책은 타가소를 정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정부도 돈이 필요하니까 결국에는 뭐 돈을 찍어내든가 해서 통화를 건드리긴 건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그 시절에 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가 케인즈를 대체할 힘을 얻었던 거는 왜 그런 건가요? 케인즈 이론이 더 이상 먹히지 않아서? 예, 안 먹히니까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케인즈의 이론에 따르면 그게 그 통화량을 늘리면 뭐 필립스 커브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호경기가 되면 실업률이 줄어요.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실업률은 내려가고. 그래서 실업률을 하고 물가 인상률을 맞바꿀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데이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70년대 중반부터 실업률도 높아지고 물가도 오르고. 물가 인상률도 높아지고 이게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래서 스태그네이션하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케인즈의 거시 세계에서는 잘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져요. 그러면서 케인즈 약발이 현재 약화된 거죠. 그러니까 케인즈는 기본적으로 수요를 중시하는 이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전학파나 이제 좀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적인 경제학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급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뭐 주택 문제 같은 것도 공급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공급을 늘려야 된다. 공급을 늘리는 거는 결국 뭐 생산성을 올리거나 뭐 기업이 영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거나 이제 이런 식의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수요를 건드리려고 하면 물가를 잡으려고 그 총수요를 줄이게 되면 가뜩이나 경기 침체된 상황이니까 경기가 더 나빠지고 또 경기 침체를 막으려고 해서 수요 확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통조림을 만든다든가 뭐 돈을 푼다든가 뭐 지출을 하게 되면 물가가 더 뛰게 되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원래는 필립스 곡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양쪽으로 도망가는 토끼처럼 돼버려 가지고 뭐 이거 잡으려고 하면 이것도 안 잡히면서 저건 더 멀리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케인즈주의가 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약점이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팍 파고드는 거지. 이 책에 보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도 나오지만 로버트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론이라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사실 그거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 합리적 기대론은 뭔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뿐더러 그 정보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 경제의 변화를 예측을 하는데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틀릴 수는 있어요. 틀릴 수는 있는데 체계적으로 틀리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평균값은 항상 맞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집값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예측을 못해서 실패를 할 수는 있어요. 잠깐 그럴 수는 있고 저라는 개인이 그럴 수는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평균값을 정확하게 맞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주 단순한 버전은 고전학파로 가게 되면 단순한 버전은 사람들이 완전하게 예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경제학에서는 완전 예견 모형이라고 하는 건데 우린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정보를 충분히 이용해서 통계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분포가 있으면 그 분포를 잘 알고 있고 분포의 평균값을 맞춘다라는 거죠. 맞추기 때문에 가령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 통화량을 늘리니까 뭐 가끔 제 딸이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뭐 주식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걸 알면 내가 이러고 있겠냐. 그러는데. 주식 뭐 사야 되나요? 그러니까 요새? 그리고 뭐 제가 경제학 공부한다 그랬을 때 집안 어른들한테 제일 많이 묻는 게 주식 사야 되냐 뭐 이런 거였는데 제가 몸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 보여줬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이제 물어보시지 않는데. 투자하는 것마다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예측을 한다는 거죠. 아, 정부가 동아량을 늘리게 되니까 뭐 증세를 할 거고 여기에도 그런 예화가 나옵니다. 밥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지출을 뭐 1.5%씩 1.5%씩 줄여야 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을 해버리게 되면 민간이 예측한 정책은 모두 무의미해진다. 정책 무력성 명제라는 겁니다. 정책을 해봤자 무력하다라는 거죠. 오직 가능한 경우는 사람들이 예측 못하게 갑자기 하는 경우입니다. 전혀 예측 못. 근데 이거는 정의상 전혀 예측 못하는 일을 계속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 번 하다 보면 또 예측이 됩니다. 쟤는 예측 못하는 짓을 할 거다라는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다 고려가 되는 거죠. 이해가 충분히 됐어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긍정적인 의미도 사실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약간 교수님 같은 설명. 제가 더 쉽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들어보고 판단을. 네, 이렇게 해보죠. 계속 이제 통화주의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밀턴 프리드만이 예측 가능하게 해마다 통화량을 몇 퍼센트 늘릴지 다 예고하고 그것도 급격한 변화를 주지 말고 일정한 수준으로 해마다 통화량을 늘려라. 경제 성장률만큼만 딱 늘리라. 네. 물가 인상을 제로로 하고 싶으면 네, 실질 성장률만큼만 이제 통화량을 늘려주면 그러면 이쪽 거래량이 늘어나는 비율만큼만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물가가 안정될 거 아니에요. 약간 그거보다 더 올리면 물가만 오르지 실질 생산은 영향이 없다는 게 프리드만의 주장이에요. 이제 이거를 더 강화하는 이론이 이 합리적 기대 가설인데 가설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rational expectation이라는 건데 경제학에서 합리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합리성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제가 있는데 우선 이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 가설의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경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경제학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모든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검증된 진리에 해당하는 경제 이론이 모든 분야에 다 있고요. 모든 경제 조치학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정보는 빛과 같은 속도로 모든 사람에게 전파돼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이 경제 이론 모델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세상이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심지어는 네. 나만 이걸 아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이 이걸 다 알아. 다 알고 있다. 저는 부정적인 것부터 얘기할 테니까요. 우리 유 교수님이 긍정적인 측면 얘기해 주세요. 부정적인 건 뭐냐면 국민을 속여라. 국민을 속여라. 모든 경제정책은 이 합리적 기대 가설에 따르면 국민 모르게 할 때, 국민을 속일 때, 그리고 국민이 알더라도 늦게 알게 되는 정책을 할 때만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도덕적으로 정부에다 대고 국민 모르게 하라든가 국민을 속여야 정책 효과가 있다고 권장할 수는 없잖아요. 되게 부정적인 거죠. 정부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도 있나 봐요. 긍정적인 거는 일단 경제학자들이 논문을 쓰기가 좋아요. 우스갯소리인데 왜 그러냐면 그 케인즈의 일반 이론을 읽어보면 케인즈가 영어도 굉장히 어렵게 쓰는 데다가 남 인용도 잘 안 하고 이래서 잘 읽히질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유효수요를 창출을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통화량이 느는 게 실물에 영향을 미치고 유효수요 창출을 하면 그 소득이 증가하고 이런 걸 설명할 적에도 개인들이 우리가 보는 개인이라는 건 항상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뭐 경제학 교과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리적이진 않더라도 누구나 다 노력을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적게 뭐 지출을 하고 많은 거를 사려고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 개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잘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책 어디에 보면 뭐 마이크로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미시경제적 기초 이런 말이 있는데 거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 개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행동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또 미시적인 행동과 거시적인 결과가 구성의 오류 때문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이 막 저축을 하면 부자가 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저축을 하면 경기가 침체돼서 더 나빠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현대 경제학의 입장에서 볼 적에 좀 깔끔하게 네. 소비자, 뭐 생산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그 극대화 행동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의미,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논문 쓰기 좋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경제학자라는 게 결국 경제 현상을 설명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비체계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설명해 버리고 나면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인류학이 되는 거거든요. 비체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1번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더라. 2번은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행동하네. 이렇게 마이크로 스타디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경제학은 그거를 견딜 수가 없잖아요. 네. 뭔가 일반적인 이론이나 룰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비정상적이더라도 좀 강해 보이더라도 뭔가 가정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뭐 그거는 그럴듯하잖아요. 그렇게 해놔야 그다음에 뭐 방정식도 만들고 모델도 만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논문도 쓰고 뭐. 근데 네. 전제 조건 쫙 만들 때 합리적 기대 가설이 프리포지션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만 살짝 바꿔서 이게 성립하지 뭐 않는다면 그럴 이러면 수도- 논문이 한 편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데 또 굳이 좋은 점을 조금 찾아보자면 케인즈나 그 케인즈주의자들이 그런 어떤 마이크로 파운데이션을 정교하게 설명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시도라고 하는 측면의 의미가 있는 거고 나중에 그 아까 잠깐 언급이 됐지만 뭐 에이클로프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 그 다음 단계로 네. 가게 되면 이제 그런 뭔가 케인즈주의의 마이크로 파운데이션을 어떤 식으로든 설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이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것도 하나 있는 거는 이 경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 당국자들에게 경고하는 의미가 있어요. 너네들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거다. 효과가 좀 있을지 모르지만 니네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을 수 있어.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가 어떤 정책 변수를 딱 움직이면 민간에서 반응을 하잖아요. 예. 그 합리적 예, 예. 개인, 그거는 이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개인을 합리적 개인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 변화에 적응 행동을 해요. 심지어는 불법적인 행동도 하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기대한 만큼의 정책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정책 당국자들이 숙고하라는 경고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미묘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에 대한 경고도 돼요. 그렇죠. 내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뭐 보수 언론이 막 비판만 해대는 바람에 이거 이대로 하면 잘 되는데 라고 하지만 이미 사람들은 보수고 진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찾아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엘버트 허시반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됐는데 원래 제목은 반동의 수사학 뭐 이런 건데 제목은 뭐라고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개혁적인 논의들을 무산시키는 전형적인 레토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역효과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거 의도는 좋은데 하면 역효과가 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가주의나 합리적 기대 가설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 해도 소용없다라는 그런 측면이 심지어 역효과도 난다. 근데 해도 소용없다라는 걸 굉장히 정치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레토릭만으로서가 아니라 실체 있는 어떤 그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 책이 계속해서 그 이제 통화주의하고 합리적 기대론을 소개한 다음에 2장에 보면 그 보수주의 경제학자 분들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개념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2부에 그 정부에서 펴고 있는 정책을 설명할 때도 좀 언급을 조세라든지 뭐 규제라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그럼 공급주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 거죠, 그게. 예. 케인즈에 대한 공격. 예, 근데 이 공급주의 경제학이 그 전통적인 경제학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왜 이 당시에 정치인들한테 선택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1980년대 한 중반쯤에 거시경제학 이런 걸 배우면 이 공급 측 경제학이 한 절로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 막 그림도 그려서 외우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로 됐는데 지금은 거의 다루지 않거든요. 진지하게는 다루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의 큰 흐름에서 보면 케인즈라든가 또 좀 특이하게 보수적인 사람이 하자면 멜더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수요 측면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래서 멜더스는 굉장히 그 경제학자들한테 폄하당했던 인물인데
케인즈는 멜더스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었거든요. 인구론의 멜서스예요. 예, 인구론 때문에 막 굉장히 폄하를 당했지만 그 유효 수요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면에서 높이 평가받았고, 그다음에 마르크스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고전학파는 공급 측면, 아까 세이의 법칙 말씀하셨는데 그게 중요했고, 케인즈로 오면 수요 측면 경제학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70년대 이후에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하면서 다시 공급 측을 중시하는 전통이 복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통화주의, 뭐 합리적 기대가설 이런 건데, 그걸 훨씬 더 속류화시키고 알기 쉽게, 그래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런 야사들이 과장된 것이 가능성이 많지만, 뭐 아서 레퍼라는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밥 먹다가 냅킨에다가 뭐 이렇게 U자 엎어놓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세율을 올리면 오히려 세금 수입이 줄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일도 안 하고 세금도 빼돌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세율을 낮추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난다, 뭐 이런 걸 그렸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알기 쉬운 용어로 그 공급 측 경제학의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공급 중시라고 하는 그런 전통을.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알기 쉬운 단순 간결 반복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정책 기획가들인 거죠. 그게 그 당시에 어떤 레이건이라든가 이런 보수주의적인 정치가들의 입맛에 맞았던 거고,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급주의 경제학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어로는 보통 supply side economics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제가 이제 수요 공급 양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케인즈는 수요 부족, 총수요 부족 때문에 불황이 온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어서 공급만 보지 말고 수요를 봐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수요가 중요한 국면이다. 그렇게 본 거고, 종국적으로 생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소비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수요를 중시해요. 근데 이제 우리 아까 밀턴 프리드만의 통화주의자라든가 또는 합리적 기대가설 루카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되도록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효과도 없고 심지어 나쁜 효과가 나니까 안 하면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케인즈주의 경제학에 대한 극단적인 공격이 공급 중시 경제학? 뭐 하여튼 그런 건데, 공급주의 경제학인데, 다시 이제 세이의 복권이에요. 이제 그 세이가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고전파 경제학의 명제인데 케인즈가 그걸 엎었잖아요. 케인즈를 엎으려면 다시 세이를 살려내야 돼요. 세이의 법칙을. 그래서 궁극적으로 경제를 결정하는 공급 사이드에서 경제를 결정한다. 이 공급 사이드를 살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규제 완화, 감세. 그러니까 공급자, 그러니까 기업의 생산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가하는 모든 종류의 규제를 없애는 게 좋다. 그래서 이 공급 측면 경제학의 핵심 구호는 감세 규제 완화예요. 익숙하죠?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유 교수님 말씀하신 레퍼라는 경제학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래도 경제학 교수. 예, 경제학 교수긴 한데, 아까 제가 그 풍선 타고 가던 남자들 얘기했잖아요. 네. 딱 그 케이스인데, 레퍼 커브라는 게 세로축에는, 이거 많이 알죠? 세로축에는 세수, 네. 가로축에는 세율 이렇게 네. 넣어요. 네네. 그럼 세율이 제로면 조세 수입이 제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율이 100%면 얼마일까요? 100%겠죠. 제로겠죠. 왜요? 아무도 일을 안 할 거니까. 아. 아니 모든 소득을 세금으로 다 징수해버리면 세금으로 거드니까 어차피 일을 할 소득을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잖아요. 얻을 그러니까 아무도 필요가 일을 안 없는 하니까 거네요. 아무도 세금을 안 내. 그래서 세수가 제로예요. 그러면 그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러면 0에서 수평선 이렇게 원점에 있고 100% 세율에서 다시 X축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포탄의 포물선처럼 이렇게 곡선이 간다는 게 레퍼의 주장이에요.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그 조세 징수의 역효과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소득 활동을 적게 하게 되어서 정부가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의 총액도 줄어든다. 그러면 이 변곡점이 있을까? 꼭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 correct, accurate, but useless 예요. 그러니까 옳고 정확한데 쓸모가 없어. 왜 왜냐하면 쓸모없다고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딘지를 모르거든. 이 레퍼 커버 상의 미국 경제가 그 당시에 일정한 세율, 법인 세율, 소득 세율 이런 게 있고 또는 소비 세율 이런 게 있고 세수가 있는데 그게 어느 지점에 꼭지점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율 몇 %에 그 꼭지점이 오는지를. 그걸 모르는데 레퍼가 얘기를 한 거는 레퍼는 꼭지점을 넘어간 상황에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미국의 세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세율을 인하하면 오히려 세금 수입. 오히려 사람들이 와 세금이 줄었어. 일 열심히 하자. 그래서 소득을 많이 얻어서 세율이 낮아졌지만 세수는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 꼭지점 지난 어느 위치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만약 그렇다면 대박이죠. 그래서 레이건이 엄청난 감세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규제 완화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그러고만이. 그러면 레이건 8년, 부시 4년 동안 12년 동안 봤는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투자가 증가했다는 증거도 없고 성장률이 올라갔다는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레이건이 모든 걸 다 망친 것은 아니지만 보수 정부가 경제 성장에 관한 보수가 한 게 별로 없다. 뭐 진보라고 다르지 않다. 그 주장하는 바와 다르다 이 얘기를 여러 각도에서 했고요. 라퍼 커브 같은 게 트리비얼한 거거든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믿고 얼마나 좋아요. 세율을 내리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죠. 세수가 올라간다는데 또 모든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이건이 감세를 했죠. 그리고 스타워즈 한다고 해서 걸프전 치르고 이러면서 국방비를 중심으로 지출을 엄청 증가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가 생겼잖아요. 맞아요. 세수가 증가한 게 아니라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생겼고 그 재정 적자를 메꾸려면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니까 재무부 채권이요. 국채를 발행을 하려면 이자율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이자율에 국채 발행을 하니까 오일 달러며 유로 달러며 이런 것들이 막 몰려들어서 달러 자산으로 몰려드니까 달러 가치가 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무역 적자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레이건 시대의 쌍둥이 적자라 그래서 성장률은 올라간 증거가 없고 이제 여기 데이터가 다 나와 있지만 분배는 엄청나게 악화가 되고 그러니까 최고 소득층 소득은 올라간 반면 중간 소득층은 거의 변화가 없고 하위 소득층은 오히려 내려간 실질 소득이 그 데이터 결과가 분배에서 나타났고 성장률은 별 차이가 없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에 무역 적자가 쌓이게 된 거죠. 이게 2부에서 분석하는 네. 그러고 많이 분석한 결과예요. 보수 12년. 2부의 보수파의 집권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도 지금 이 레이건 부시로 이어지는 보수파 집권 12년 동안 미국 경제가 성장이나 분배 면에서 또 재정 면에서 이러했다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뭐 일단 제가 미국 경제 데이터를 주의 있게 보고 이러질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 것 같고요. 사실 이 책만 잘 읽어봐도 예. 그 보기에 따라서 뭐라고 얘기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서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믹스가 성공했다. 또 레이건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고만의 핵심은 뭐 대세에는 지장이 없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장이 없었는데 아까 그 서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믹스가 아주 간결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을 중시한다라는 거는 경제가 잘 되려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더 열심히 일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이 갑자기 막 투자를 더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아니면은 방법이 없는데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떼가니까 그냥 안 하려다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고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이유도 소득세가 너무 세율이 높으니까 일을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율을 낮춰주면 일을 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각종 복지수당 이런 걸 주면 사람들이 누가 일하려고 하겠냐. 복지수당 복지. 그래서 여기 뭐 웰페어 킨인가 뭐 가상의 인물을 레이건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어떤 할머니가 뭐 복지수당 다 타면서 캐딜락 타고 다닌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이 아니었죠. 예. 근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굉장히 단순 간결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처음 우리 초두에 경제학이 이야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도 이 층위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경제학자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층위 얘기가 있고 신문 뭐 경제부장 정도가 네. 얘기하는 층위가 있고 그다음에 정말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모든 분들도 다 얘기하는 그런 층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층위까지 내려간 거죠. 사실 뭐 합리적 기대 가설 이러면 이건 뭐 들어도 잘 네. 모르고 어려운데 그게 래퍼를 통해서 그래프 하나 그리면서 일단 정치가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딱 내려갔고 그게 더 내려가서 결국은 그 복지수당 때문에 놀고 먹는 사람이 있고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세금을 너무 많이 때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경제가 성장한다. 이런 얘기가 묵혀 들어갔던 것이죠. 그 굉장히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네. 널리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거에 설깃해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많은 데이터가 측정이 되고 있어요. 한국 경제도. 근데 미국 경제를 보면 그러고 많은 결론은 그거예요. 이렇게 행정부 단위로 끊어보면 예컨대 76년부터 80년까지 카터 대통령이 있었고요. 80년부터 88년까지 레이건 대통령이 있었고 92년까지 4년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 부시까지 포함해서 12년의 집권 기간 공화당 그 다음에 그 전에 카터 행정부 이렇게 해서 쭉 비교를 해보면 80년부터 88년까지 4년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 부시까지 포함해서 12년의 집권 기간 공화당 그다음에 그 전에 카터 행정부 이렇게 해서 쭉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연도를 끊냐에 따라서 통계를 어떤 식으로 나눠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행정부 단위로 끊어서 경제 성장률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게 크루그만의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1973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성장률이 좀 높았고 그 이후에는 낮아졌는데 1973년 이후는 행정부 단위로 다 끊어서 이리저리 끊어봐도 의미 있는 정도의 성장률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공화당 정부가 미국의 경제 성장을 망쳤다고 하는 것도 근거가 없고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것도 근거가 없고 그냥 그저 그랬다. 흔히 얘기하는 만큼 나쁜 짓을 많이 한 건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이 데이터 보면 분배가 꼭 공화당 집권 시대뿐만 아니라 1973년 이후 그 로스페로가 1992년 대선에서 무역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제 주장할 때까지 그 20년간 블루칼라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거의 상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네, 지금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역시도 경제학은 아직도 모른다. 그게 왜 그런지를. 그러니까 제가 이 네. 책을 보고 굉장히 하나의 교훈을 얻은 게 있다면 누군가한테 이 책을 권해준다면 모른다라는 결론을 폴 크루그만 같은 이런 대학자가 얘기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얘기하신 부분 그리고 이제 이사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감세를 하면은 경제가 더 투자를 많이 할 것이고 뭐 저축을 뭐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복지를 늘리면 일을 안 할 것이고 이게 지금 다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해서 뭐 박근혜 정부 최근에까지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에선 이미 70년대, 80년대에 레이건 정부 때 하고 다 얘기가 돼서 정부의 채택이 돼서 써먹었던, 다 해봤던 정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십 년 전에 다 했고, 그거를 지금에 와서 94년도에 이 책을 쓰면서 분석을 해보니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른다. 예. 판단할 유의미하지 수 없다. 않다. 예.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해야 되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박정희 정부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 선거를 할 필요가 없으면 오히려 자기가 평생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맞든 옳든 일관적인 정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예. 아니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독재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주기적인 선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 어디 여기도 나오는데요. 뭐 어떤 닉슨이었나요? 우리는 모두 개인주의자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선거를 하게 되면 지금 얘기하던 그런 뭐 감세나 탈규제 얘기하던 분들도 결국에는 다 개인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만 네, 되면. 넓은 의미의 개인주의자가 되는데 돈을 푼다든가 뭐 양육수당을 주겠다든가 공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사실 그 모두의 케인즈라는 사람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케인즈주의를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넓어요. 예를 들면 복지국가 이런 게 개인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군수산업 특히 냉전시대에 이런 게 어쨌든 수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케인주의 보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케인즈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 돈을 쓰는데 이게 뭐 통조림을 만드는 거냐 강을 파는 거냐 뭐 무기를 만드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단 안 말이에요. 했지만 그래도 예. 학교나 병원을 짓는 게 나을 거라고 얘기는 했어요.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보게 되면 결국에는 개인주의자가 돼요. 보통 선거라는 게 4년이나 5년 뭐 이렇게 오니까 선거 때가 오면 다시 또 개인주의적인 정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보수고 뭐 진보고 간에 선거 국면이 되게 되면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정부들은 뭔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경제학이 이건 맞는 건데 이럴 땐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하게 되거든요. 유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그리운 이름들을 막 마주치는데 사실 그 칼도나 네. 뭐 쿠즈네츠나 칼레츠키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네오케인지안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1970년대에 어떤 논쟁을 했냐 하면 소득 분배하고 성장률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상당히 그 논쟁도 하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1980년대는 완전히 보수주의 시대였습니다. 영국은 대처 정부가 있었고요. 이쪽은 레이건 정부 있어가지고 영미 양쪽의 경제 학계부터 정책 당국자들끼리까지 완전히 그 신자유주의자 또는 뭐 통화주의자 아까 말한 밀턴 프리드만류의 이런 보수주의자들이 완전히 잡고 있을 때예요. 대학 교육 과정에서 케인즈가 거의 추방되다시피 했던 때가 80년대거든요.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5, 60대의 경제학자들 있잖아요. 또는 정책기획가들. 예. 또는 뭐
크루그만의 표현에 따르면 약장수들 중에 미국 유학파가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분들이 미국 유학할 때는 케인즈주의라는 건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들어와서 경제학자들 중에 칼레츠키를 아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역시 이 조한 로빈슨이나 피에로 스라파나 이런 케임브리지 학파 네오케인지안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하는 얘기를 KDI 미국 출신 박사들이 듣고 있으면 쟤네들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럴 것 같아. 무슨 경제학자도 아닌 이상한 인간들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뭐 크루그만 논하고 있고 역시 크루그만은 문제가 많아.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나 이런 경제학과 관련된 담론 시장에서요. 1980년대, 90년대 미국 유학파들의 비중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여기 2부에서 말한 보수주의 시대의 미국 대학에서 경제학을 한 분들이어서 사실은 저는 그게 우리 경제 담론에 미치는 영향이 악영향이 굉장히 크다. 교수는 사실 뭐 그 어떤 교수냐에 따라 다르지만 영향력, 사회적인 영향력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그룹이 관료나 그다음에 뭐 중앙은행이나 이런데 예를 들면 제 또래나 저보다 약간 밑에 또래들이 대부분 그 관료가 되고 나서도 엘리트 관료들은 미국 유학을 하거든요. 가죠. 그래서 경제학 박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로 예전에 박정희 정부 때 경제 개발 같은 것들이 뭐 미국 중심의 경제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해서 저희 선배 어른들이 한국적인 경제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보면 아주 일부를 제외하면 다 뭐 일제시대 때 공부했던 분들이고 이래서 지금에 비해서 보면 그렇게 미국적인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네. 서강학파 정도 뭐 네.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교수는 물론이고 뭐 웬만한 관료들이나 뭐 공공기관의 일정 그 수준 이상의 엘리트들은 다 미국 경제학 박사고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 또래 같으면 제 또래 취업을 하고 유학을 가면 좀 늦게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유학을 갔을 때는 이미 여기서 나오는 이 시대, 여기서 말하는 보수주의 경제학의 시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케인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의미가 없는 이런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케인즈뿐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그 시장 논리나 보수주의를 아주 체화하고 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정부의 재정 지출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보도, 논평 이런 게 많은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정치인들이 언론에다가 얘기하시는 여러 정책들, 대중들이 원하는 뭐 당장 지금 기본소득을 주세요라든지 이런 정책을 요구할 때 제가 볼 때는 근데 관료를 못 이기시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그게 무슨 경제학자로서 보시기에는 어떤 법칙이 있습니까? 일단 데이터를 많이 갖고 알고 있죠. 있고요. 왜냐하면 뭐 저는 전공상 좀 특별하긴 하지만 가령 한국 경제를 전공한다고 해서 속속들이 데이터를 매일매일 체크하고 뭐 또 고급 정보를 알고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부관 때부터 계속 그 정보를 한 20년 이상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압니다. 그래서 그리고 분명히 엘리트들이고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들을 거쳐서 선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부심도 강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런 교육적인 배경도 있고요. 그런데 물론 그 의외로 또 자기가 하는 일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시야가 막 이렇게 넓지를 않아요. 그 자기가 맡은 그것만을 하기 때문에 큰 어떤 정책이 왔을 때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분야에 미칠 영향 이런 거를 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정치가나 뭐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사실 100만 가지를 될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 때문에 안 됩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반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많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전문가주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시간의 지평이 달라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그 경제부처에 잘 나가는 뭐 과장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앞으로 10년, 20년에서 차관도 하고 뭐 차관보도 하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분야에서 얼마나 전문성을 발휘하고 이게 중요한 건데. 그것은 관료의 시간의 지평이겠네요. 관료 시간의 지평이죠.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뀌어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요건 지금 5년인데 5년 뒤에 내가 어떻게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데 정치인의 굳이, 시간의 지평은 5년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굳이 말하자면? 굳이 말하자면 뭐 사실은 5년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았죠.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지만 굉장히 해프닝이 많단 말이에요. 뭐 보고서를 내는데 이 정부에서 이만큼 보고서를 냈는데 뭐 미래 30년 뒤에 보고서를 냈는데 이 정부가 되면 또 나오는데
그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뭐 실용 경제를 창조 경제로 바꿨다가 창조 경제를 뭐 딴 걸로 바꿨다가 이렇게 하는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어떤 거는 띄어쓰기가 잘못돼서 안 바뀐 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우스갯소리인데 아까 엑셀처럼. 예, 근데 현실의 한 단면을 잘 부착한 거예요. 관료도 그렇고 무슨 국책 연구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죠. 데이터의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이른바 전문성의 마법의 성과 같은 데이터와 전문성의 어떤 성 이런 것들이 완강하게 그쪽 경제정책 사이드에 있어가지고 밖에서 들어간 분들이 그걸 잘 돌파를 하기가 어려운 면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강의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제가 그 경제학 이 강의를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경제학의 이 향연 속에 좀 있다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요, 2부에서는 오늘 이야기에 이어서 3부 내용하고 마무리를 같이 읽어보고요. 이 책의 내용이 26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 의미가 있다면 무엇인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 상황들을 하고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두 분 오늘 1부 마치는 소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어떠셨어요? 예, 뭐 오랜만에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다 보니까 사실 한국에서 아까 뭐 엉터리 경제학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얘기한 특히 제가 얘기한 부분이 그 품질이 보장되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보장됩니다. 예, 그렇긴 한데 이런 식의 어떤 논의, 예를 들면 폴 크루그만의 책을 하나 뭐 읽더라도 조금 그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이 필요하다라는 평소에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 다리를 걸치게 돼서 굉장히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2달이 다 걸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경제학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데 이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학문이거든요. 경제학이. 그래서 그 진입장벽의 한 귀퉁이를 이렇게 헐어서 아무나 좀 드나들 수 있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저는 오늘 임했고요. 진짜 이런 대화를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제학설에 관한 얘기나 경제정책의 배후에 놓여 있는 아이디어 또는 경제사상 이론에 관한 그런 대화를 주고받은 기억이 근년에 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교수들도 거의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그래서 굉장히 즐거워 보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2부를 또 기대해 봐야겠어요. 예. 저도 이 책에서 말하는 모른다라는 말이 이렇게 위안이 될 수가 없네요. 예. 여러분의 관심과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슈퍼챗으로 보내주신 금원은 시민센터 건립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